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고요. 북한의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정수입니다. 네, 특히 이제 군 쪽에서 네. 북한이 AI를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네. 이거 긴급하게 모시게 됐는데 네.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로 북한의 AI 국방력이 커졌다, 되게 커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이제 종전 협상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게 군사학적으로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전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61년에 있었던 미국 남북전쟁 또는 11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장교라든지 프랑스 장교들, 독일 장교들이 와서 다 참전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남북전쟁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뭐 북의 어떠한 북군의 어떠한 능력들, 남군의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의 차이에서 북군이 압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북군들은 대부분 공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모카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총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점점 전쟁이 진화되면서 북국은 무기를 개량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가는 포대, 좀 더 멀리 가는 총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남북이 붙는데 남쪽에서 쏜 총은 여기까지 오다 말고 북의 총은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기술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럽이 배우게 가게 되고 이것이 약 50년 뒤에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에 반발할 때 또다시 무기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는 다음 전쟁의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임즈에서 딱 1년 전에 2024년 2월에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타이틀이 The First AI War라는 첫 번째 AI 전쟁이다. 네, 우크라이나 첫 번째 전쟁이. AI 전쟁이다 이렇게 나왔고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드론 전쟁이었다. 드론은 뭐 요번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략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많이 쓰긴 했거든요. 이때 드론하고 다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은 가미가제 드론입니다. 가미가제 드론. 네, 여러분 가미가제는 자폭 드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심지어는 날개를 마분지로도 만듭니다. 날개를 마분지로 만들어서 저게 탱크가 나타난다. 그러면 또는 저게 러시아 군인들이 나타난다. 그럼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자살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 탱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40억 하는데 거기에 한 1,000만 원짜리 드론이 가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군들이 이것을 교란하기 시작합니다. 전자파를 발생시켜가지고 그러자 또 등장한 것이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온디바이스 AI.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그래서 자체 칩을 해가지고 드론에서 전파 반명 없이도 자체 추론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원래 드론하면 여러분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미국의 큰 방산업체에서 드론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공군도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대단히 고가의 차량이 그 고가의 드론이고 AI의 도움을 받지만 기본 센싱에서나 이런 데서 조정은 군인이 합니다. 멀리서. 원격 조정하는 원격 조정하는 드론이지 실제로 공격이든 정찰용이든지 간에 이렇게 AI가 스스로 조정에 의해서 스스로 타겟을 정하고 스스로 공격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AI와 드론이 결합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였고 러시아가 빠른 속도로 중국에 가서 드론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스스로는 이러한 가미가제 드론 형태로 가져갈 수 없었고 중국이 더 기술이 드론 기술은 지금 전 세계에서 탑이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 기술을 배우면서 러시아도 똑같이 우크라이나에 그런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변화될 것은 뭐냐면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 북한군의 파병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드론 공격이 죽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어떤 뭐 이번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들이 어떤 부대였다 뭐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심 뭐냐면 북한도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겠죠. 여기에 교훈을 얻은 나라는 중국도 얻었고요. 미국도 국방 전략을 바꿉니다. 국방 전략을 바꿔서 그러니까 디펜스 스트라테지라고 하죠. 미국 DOD에서 나오는 그 행정명령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국방명령의 변화들을 보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3번에 걸쳐서 미국 국방 전략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3가지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칩, 저렴하게, fast, 빨리 만들고 세 번째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방용으로만 순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부품들을 가져와서 빨리 만들어서 공격한다.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까지 갈 줄 몰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군수 자원을 지원하는데 소진이 너무 빨리 되는데 이걸 생산하기가 벅찬 거예요. 러시아도 이것이 벅차니까 북한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되면서 만약에 가상으로 중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미국군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전쟁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쓰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핵무기를 쓴다라는 건 정말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쓰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서 전세를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저렴하게 생산을 하면서 이 전세의 우위를 점하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미국 군인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이런 구도를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100만 대의 가미가제 생산에 들어갔어요. 가미가제 드론. 저런 숫자가 100만 대를? 100만 대입니다. 그걸 명시를 해서. 네, 명시를 해서 그런 보도까지 나왔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도 가미가제 드론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미가제 드론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서울로 보낸다면 이제는 뭐 10대, 20대 보내는 게 아니라 10만 대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작동될 수 있고 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10만 대를 사람이 한 대 한 대 조정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럴 경우는 AI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AI 기술이 이런 부분에는 없죠.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AI 능력은 북한은 한국도 못하는데 AI가 북한은 잘할 리가 없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2월 첫 주에 딥시크 파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그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는 하웨이 칩에서 잘 작동이 됩니다. 하웨이 칩에서 작동이 된다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하웨이 칩으로 그 910 어센드 칩으로 어센드 910 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평가하는 것은 H백의 50%에서 60%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좋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북한이라면 김정은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온 것지만 AI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북한 경제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 AI를 어디서 쓰겠어요? 김정은이 쓰면은 다 북한에 쓰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쓴다라는 것은 딥시크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을 거고 데이터 센터는 하웨이 칩을 뭐 차관을 빌리던 중국에서 보조를 받아서든 중국에서 뭐 구매를 해갖고 오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딥시크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의해서 북한에서 중국의 도움으로 통해서 지금 생산을 할 수도 있는 북한도 지금 드론 생산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지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가미가제 드론을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쟁의 개념 자체가 대단히 다른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미가제 드론을 한 대 수십억 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쏠 수는 없거든요.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12월에 보면은 미국 국방성과 오픈 AI하고 미국에서 지금 이쪽 드론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이죠. 안드릴이라는 기업에서 국방성과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이냐? 중국의 드론이 공격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 방어 체계를 AI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지금 현재 레이더로는 대단히 이 드론을 잡아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론을 잡아내니까 우선은 레이더에서는 드론하고 새떼가 잘 구별되지 않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스페이스 X가 만든 저궤도 위성 같은 것들을 좀 더 같이 결합을 하겠죠. 이런 걸 종합해서 결합해서 드론 공격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떤 패턴으로 어느 지역을 향하고 있는지를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어떻게 방어방을 만들 건지 예를 들자면 가미가제 드론에 가장 적합한 방어 체계는 드론 스스로거든요. 그러면 가미가제 드론에 만약에 중국의 가미가제 드론이 공격해 온다면 미군의 가미가제 드론이 부닥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러면 이란에서 항공모함을 최근에 만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항공모함 조그만 거로 만들었네 그랬더니 드론 항공모함인 거예요. 드론 항공모함이요? 네. 왜냐하면 드론의 결정적인 단점은 지금 정찰기 드론으로 만든 거는 고체 추진 연료를 쓰기 때문에 되게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미가제 드론은 정말 작잖아요. 배터리를 씁니다.
배터리를 써요. 그러면 오래 멀리 못 가요. 가겠네요. 멀리 못 가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근접한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근접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론이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를 탐지하고 가기 때문에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는데 가미가제 드론은 저렴하게 배터리로 만들기 때문에 근처까지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북한하고 한국은 뭐 항공모함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네요. 워낙 같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배터리 달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리죠. 그렇죠. 배터리 달고도 얼마 올 수 있는 길이고 지금 미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드론 배터리를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작은 드론에 가미가제 드론은 전반적으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배터리 기술도 업데이트돼야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 기술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미가제의 공격 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즉 서울까지 올 수밖에 없다가 이제는 뭐 대전까지 갈 수 있고 언젠가는 한반도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공격체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군사용 드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픈 AI 있죠. 네. 또 배터리 말씀하시니까 뭐 테슬라 메가팩도 말씀하신 적 있고 뭐 우리 네. 2차 전지도 국내에서도 많이 네. LG 그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많은 곳들이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또 네. 배터리가 네.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중국의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드론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드론도 대단하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AI, 배터리 뭐 이런 첨단 기술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력으로 이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라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지금까지 드네요. 나왔던 기술이 지금 현재로서 한번 정리되고 있는 국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타임즈에서 보도한 거거나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한 걸 보면은 정말 그때는 궁핍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보면은 이제 드론 공장들 모습을 심지어 이코노미스트 같은 건 영상을 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취재를 해요. 네네. 취재를 하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정말 거기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요. 원래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공장에서 일했던 건 여성들입니다. 왜냐? 남성들은 주로 전장에 가서 싸우느라고 그러네요.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성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네.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분노 이런 러시아가 하고 있는 가공할 미사일에 의한 폭격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제가 놀랬던 거는 종이를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가미가제 드론이 종이로 만든 건 아닌데 이걸 써서라도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에서 정말 지뢰 안고 그 탱크에 뛰어들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가미가제. 네. 근데 인간이 죽는 거였죠. 인간 가미가제. 네, 그런 것들을 한국 절박하면 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절박하면서 이 개념을 써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거다. 물론 지금 최첨단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만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육군들이 가지고 가면서 정말 지능형으로 찾아가는 고급 AI들을 집어였는데 정말 아주 심플한 AI만으로도 가미가제 드론이 러시아하고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렇게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견뎌낼 수 있었다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네. 그중에서 중요 요인으로 이 가미가제 드론이 작동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확대되는 거고 이것이 북한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도 공식적으로 가미가제 드론에 대한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4년 8월경에 북한에서 말씀하신 자폭 드론이죠.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게 자폭 드론을 공개를 처음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이거 대량 생산해야 된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게 쫙 엮여서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같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남북 전쟁이 전체적으로는 현대전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라고 역사 전쟁사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 얘기를 남북 하거든요. 전쟁이요. 네. 미국의 남북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겨나는 현대전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 투자가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기술 투자가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 이런 부분이었던 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국방 기업들이 방산 기업이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이 탄생하게 됐던 것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서 전쟁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심지어는 독일 정부가 이번 주에 이 슈피겔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이번 주 일요일 모레죠. 모레 이제 독일이 총선을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총선을 하는데 3인당 정부에서도 무려 1,000억 달러를 AI 전쟁용으로 예비비로 보관해 놨어요. 다음 정부가 누가 돼도 이건 써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독일군도 AI 전쟁 대비용으로
1,000억 유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60조, 170조 정도 네네.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금 그러네요. 각국에서 AI 전쟁이라는 개념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에서의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이 맺어질 경우에 그 다음에 있어의 러시아와의 갈등 지역은 폴란드하고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번 교훈에서 얻은 걸로 방어전을 확실하게 구축해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바로 핵무기를 쓰겠다. 독일이 예를 들자면은 뭐 러시아를 향해 독일이 아마 핵무기도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토가 있건 없건. 근데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이 질서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AI 전쟁 대비용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마다 AI 전쟁에 대한 군비 경쟁이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AI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네. 근데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됐을 때 아까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성이 오픈 AI하고 안드리라고 이런 데하고 손을 잡겠다고. 뿐만이 아니죠. 구글도 2월 초에 본인의 구글 제미나이의 죄송합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약정에 보면은 우리의 AI는 위펀이나 서베일리언스, 그러니까 즉 무기나 감시 체계는 쓸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일종의 윤리 정책이었네요. 네, 그걸 삭제했습니다. 삭제했어요? 네네. 구글도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오픈 AI는 이걸 2024년 1월에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간 거고 1년 여러분 전에. 한국에는 많이 인기가 없지만 클로드라는 AI를 네네. 만드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팔란티어와 함께 미국 국방성 계약을 따냈고요. 아, 팔란티어하고 같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AI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장 그 높은 수준의 AI를 만들고 있는 건 대부분 미국 국방성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질문이 아까 북한은 딥식을 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하고 딥식하고 그 성능 차이가 좀 나는 거 아닌가요? 그 물론 성능 차이가 LLM 이? 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정 수준이 넘으면서 대단히 고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도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딥시크는 여기다가 가격 경쟁까지 이뤄낸 거고 가격 경쟁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가 있으니까 북한 같은 게 이걸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 팔란티어 같은 온톨로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은 이걸 가지고 잇몸이라도 이로 안 되면 잇몸으로 싸운다고 해서 일단은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칩이 없었는데 칩을 하웨이 칩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는 부분에서의 그게 중요하네요. 무언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북한에서 뭐 3월 달에 4월 달에 AI 공격을 우리 한국에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북한도 이거 1, 2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제 북한도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군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여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이죠. 근데 또 미국에서 아까 그런 AI 관련 AI 기업들하고 무기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국방비 반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지금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는 말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게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방성의 개념 자체, 국방의 디펜스 스트라테지의 개념에 칩 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렴하게. 저렴하다는 게 거기에 있구나. 그렇죠. 지금까지의 그리고 여러분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가 F-35 그거 멍청이들이 갖고 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스텔스기는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지만 저궤도 위성, 즉 스페이스X 갖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는 걸린다라는 거예요. 스타링크에는. 근데 중국도 스타링크를 저궤도 위성을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공격하는 데는 스텔스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인 거고 심지어는 타이완 같은 경우도 대만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스타링크가 안 도와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걸 생각해서 타이완도 지금 저궤도 위성을 띄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스텔스 기능 자체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효율성이 이제는 새로운 기술의 진화에 의해서 대단히 떨어지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공군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2030년까지 CCA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뭐 콜라보러티브 컴팻 에어포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F-35의 그러니까 크루드, 그러니까 사람이 탄 F-35는 한 대. 우리가 보통 편대를 이루잖아요. 5대든 7대든 보통 그러면 윙맨이라고 해서 옆에 쫙 펴지죠. 네네네. 이거를 지금 안드룰이 만들고 있는 이러한 발키나라든지 이러한 드론 전투기가 있어요. 드론 전투기인데 음속으로 나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론 전투기는 멀리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AI에 의해서 스스로 조정됩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미국 이미 그 공군이 도입을 하게 했고 2030년까지 이 현장 배치예요. 현장 배치로 가게 되면 이 F-35 대비 이 안드로이드를 만든 건 딱 정확하게 100분의 1 가격이에요. 100분의 1 가격이라는 것은 거구나. 엄청나게 싸지는 거죠. 사실은 이 8%의 가이드라인 매년 8%씩 줄이는 거잖아요. 올해 8% 줄이고 내년에 또 8% 줄이고 줄인 거에서 8% 네. 또 줄인 거에서 8% 또 줄인 거에서 8%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뭐냐면 너네 고가의 방산 무기 체계가 아니라 사실 실리콘밸리를 선택하려는 압박의 가드레일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에 공격했을 때는 한 뭐 두어 달 안에 그냥 우크라이나 다 맞습니다. 지배할 거다 그랬는데 저가 드론이라는 복병이 나타나 가지고 비싼 탱크를 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러시아가 유럽과 좀 막을 수 미국의 있었다. 이 미사일 지원도 대단히 유효했죠. 네네. 그리고 뭐 팔란티어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퍼포먼스가 증가했던 것, 능력이 증가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전문가마다 다른데 팔란티어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하는데 한 서너 배는 뛰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렉스 카프라는 팔란티어 CEO가 전쟁이 나자 이게 타임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전쟁이 나자마자 폴란드에서 국경에서 집 타고 젤렌스키를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서 우리가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 다 달라.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신들의 그 기술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신에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그 데이터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지금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상업적으로 파는 그 고담이라는 건 이제 정부용인 거고 파운드리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팔란티어가 효율성들을 좋아지는 거고 팔란티어는 여러분 정부 단에 들어가면요 국방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 대체한 다음에 팔란티어 솔루션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인화하겠다는 거죠. 국방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AI 정부라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도 추진하고 있었고, 근데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했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AI 정부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AI 정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이 인터넷이 있는 공무원 조직과 인터넷이 없는 공무원 조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이 없었을 당시의 그 업무의 효율성과 인터넷이 들어온 이후에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엄청나게 그렇죠. 증가합니다. 근데도 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의 산업과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사회 복지도 많아져야 됐고 그다음에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그렇죠. 복잡해졌고 산업도 대단히 복잡해지고 깊어지면서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AI를 통해서 더 점프업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업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인구의 규모가 이 정도에 멈춰 있고 사회 발전이 멈춘다라면 공무원의 수는 줄어도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생각인 거고 여기에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미국의 국방비를 8% 줄인다라는 것도 이러한 가미가제 드론부터 시작해서 AI라든지 새로운 실리콘밸리의 방산 스타트업으로 전통적인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을 대체하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네요. 네. 그리고 그게 북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저는 되나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저도 뭐 기회가 돼서 최근에 두 번 정도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장성분들하고 좀 만나봤었는데 관계자를 현직 관계자들 만났는데 네. 전혀 AI 국방은 한국은 준비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패러다임 자체가 우선 현무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수출 효자 상품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방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이 아직 끝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한국의 방산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 능력이. 네. 그런데 여기에는 AI가 낄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AI를 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지금의 무정부 상태에서는 또 논의는 더 더뎌지는 거고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한국의 AI 국방에 대한 물론 지금 국방부에는 AI 과가 있어요. 근데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매우 소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트렌드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지 실제로 우리나라 AI 국방으로 국방의 어떠한 전쟁의 개념과 방위 산업의 어떠한 변화들을 바꾸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방송에서 저희가 AI 국방과 북한
국방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한국에도 보면은 이 방산과 관련 유튜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네. AI 국방 거의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재래식 무기 얘기를 해요. 재래식 무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서 네, 지금 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포라든지 뭐 탱크 뭐 이런 걸 얘기를 선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잠수함 우리가 만든 잠수함 우리가 만든 이지스함 이런 물론 군의 현대화도 필요했습니다.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전쟁 개념이 우리는 여기서 쫓아왔는데 완전히 달라지는데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 꼭 새겨서 네. 또 이제 어쨌든 뭐 정리가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텐데 국방 패러다임 바꾸는 혁신도 좀 당연히 너무나도 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AI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의 뭐 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 또 챗GPT 잘 써서 문서를 잘 작성하고 못하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국방, 안보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 오늘 강 박사님께 귀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